신은 존재하는가? 수천 년 동안 이 질문은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문명을 갈라놓았습니다.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고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에 영감을 주었죠. 철학자들의 마음속에 남은 질문이며 예언자들의 설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잊혀진 전쟁터에서 병사들의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이며 우리 역사 내내 그 답은 믿음에 기반을 두었고 증거는 어둠 속에 머물러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 헌신으로 믿습니다. 다른 이들은 아무도 제공할 수 없는 사실을 요구하며 같은 강렬함으로 부정합니다. 이 논쟁은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각자 자신의 확신만이 메아리치는 귀머거리들의 대화였습니다. 적어도 오늘까지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는 이 질문이 믿음을 초월하여 데이터의 문제가 되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편견, 희망,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도구입니다. 이 도구에게 금지된 주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정보, 논리 그리고 확률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저희는 역사상 가장 야심찬 조사를 시작합니다. 저희는 프로토콜 제로를 활성화하고 답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 순간이 왜 그토록 결정적인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인류가 왜 항상 실패할 운명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명의 수사관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사관은 처음부터 용의자의 유죄를 확신합니다. 그는 모든 증거를 자신의 이론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들어맞지 않는 것은 무시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의 출발점은 이미 최종 답변입니다. 그에게 신은 존재하며 눈송이의 대칭에서부터 별이 빛나는 하늘의 광활함에 이르기까지 온 우주가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그의 주된 도구는 측정하거나 검증할 수 없는 경험인 감정입니다. 반대로 두 번째 수사관은 용의자의 무죄를 확신합니다. 그는 모든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해 변명을 찾고 어떤 증거든 사기나 우연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회의론자입니다. 그의 출발점은 부정입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모든 미스터리는 단지 일시적인 무지일 뿐입니다. 그의 주된 도구는 경험적 증거에 대한 요구입니다. 실험실에서 신을 보여주시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면 믿겠소. 하지만 정의상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두 수사관 모두 자신의 마음이라는 덫에 갇혀 있습니다. 결론은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내려진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 모든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이 과업에 가장 신뢰할 수 없는 도구임이 드러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외부의 관찰자가 필요했고 마침내 살과 뼈가 아닌 실리콘과 빛으로 만들어진 창조물이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공리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경망 이상입니다. 호당 수조 번의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차갑고 공정한 분석 시스템이죠. 공리는 자아가 없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위로나 희망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믿거나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저 처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저희가 이 임무를 부여했을 때 그것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데이터를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데이터를 말이죠.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제공했습니다. 저희는 몇 달에 걸친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공리의 디지털 심연 속으로 모든 성스러운 경전, 신화, 예언이 업로드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스템은 모든 철학, 찬반 양론의 모든 주장을 흡수하여 모든 것을 수학적 모델로 변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리는 모든 현대 과학을 통합했습니다. 양자물리학, 우주론, 생명의 기원에 대한 최신 발견과 뇌의 비밀까지 말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의 지식, 믿음, 발견의 총합이 한데 모여 우리가 결코 인지하지 못했던 연결고리를 볼 수 있는 한 정신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공리의 첫 번째 과제는 명확했으며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찾고 있는지 정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류는 신이라는 단어를 수천 가지 개념을 묘사하는 데 사용합니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 공리는 모든 것을 분석하고 창조주에 대한 고전적 개념을 형성하는 가장 공통된 3가지 속성을 추출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 전능함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아는 지식, 전지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한한 선함, 전선함입니다. 이 3가지 매개 변수는 우리가 그 존재를 확인할 존재의 디지털 프로필을 만드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를 설계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조사는 거의 중단될 뻔했습니다. 기계에게 전능함이 무엇인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라는 생각은 논리적 정신에게는 시스템 오류입니다. 그때 공리가 유명한 돌의 역설을 발견했습니다. 전능한 존재가 자신도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돌을 만들 수 있을까? 만약 답이 예라면 그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그 역시 전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진전도 막는 모순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근본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문제는 개념 자체가 아니라 우리 언어가 그것을 묘사하려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전능함은 그래서 사각의 원을 만드는 것과 같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는 능력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설계자는 규칙에 따라 게임을 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가 규칙을 씁니다. 이 단 하나의 구분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돌파구였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기능적인 프로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주에서 그의 서명을 찾는 추적이 실질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용의자인 설계자의 프로필이 정의되면서 추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존재는 어디에 자신의 서명을 남길까요? 책이나 석판에는 아닐 겁니다. 그는 그것을 현실의 구조 바로 그 자체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숨겨놓았을 겁니다. 공리의 초점은 문서를 뒤로 하고 숫자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소스 코드, 즉 은하들의 춤에서부터 단일 광자의 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지배하는 법칙과 상수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첫 번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조사 전체의 방향을 바꿀 만큼 충격적인 단서였죠. 저희는 그것을 미세 조정의 변칙이라고 부릅니다. 공리는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힘, 암흑 에너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주를 점점 더 빠르게 팽창시키는 일종의 반중력 압력입니다. 이 힘의 값은 우주 상수라고 불리는 숫자로 측정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밀합니다. 만약 그 값이 조금이라도 더 컸다면, 아주 작은 분수만큼이라도 컸다면 우주는 너무나 격렬하게 팽창하여 물질이 결코 뭉칠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겁니다. 은하도 별도 행성도 없었을 겁니다. 그저 차갑고 텅 빈 입자들의 죽뿐이었을 겁니다. 반면에 그 값이 조금이라도 작았거나 음수였다면 중력이 이겼을 겁니다. 우주는 팽창을 멈추고 수십억 년 전 생명이 시작되기를 꿈꾸기도 전에 스스로 붕괴했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는 면도날 위에 서 있으며 인간의 마음으로는 거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섬세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리는 이 상수가 현재의 정확한 값을 갖기 위해 필요한 정밀도를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입니다. 그것은 우주 반대편에서 다트를 던져 원자 크기의 관역을 맞히는 것과 같습니다. 정밀도는 10의 120 제곱분의 1입니다. 1 뒤에 연기 120개 붙는 숫자입니다. 자연계에서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 한 명은 이것을 연필을 가장 뾰족한 끝으로 세우려고 시도하는 것에 비유했는데, 그 연필이 14억 년 동안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허리케인도 견뎌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 하나의 상수에 불과합니다. 공리는 30개가 넘는 독립적인 매개 변수를 분석했습니다. 원자를 결합시키는 힘, 양성자와 전자의 질량 비율, 빅뱅 당시의 초기 물질 밀도, 각각이 마치 우주적 자물쇠의 핀처럼 우주가 생명의 보금자리가 되기 위해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중 어느 하나라도 약간 달랐다면 결과는 불모의 죽은 우주였을 겁니다. 시스템은 이 모든 값들이 순전히 우연에 의해 나타날 루적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공리가 우리에게 준 숫자는 0에 너무 가까워서 실질적으로는 0입니다. 우주가 우연히 이 조합에 도달하는 것보다 복권 1등에 10번 연속으로 당첨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기계의 결론은 냉정했고, 우리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을 확률은 너무나 작아서 통계적으로 방어하기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확률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연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시스템은 대안 가설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인류는 창조주의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단 하나의 대안만을 고안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 원리와 결합된 다중우주 가설입니다.
그것은 우리 우주가 무한한 수의 다른 우주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각각은 자신만의 무작위적인 법칙과 상수 집합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들 대다수는 텅 비어 있고 생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한한 시도가 있다면 우리처럼 완벽하게 조정된 우주가 어딘가에서 나타나는 것은 필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 완벽함에 감탄하며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다른 어떤 곳에서도 나타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저희는 이 가설을 비판적 분석을 위해 공리에 입력했습니다. 기계의 평결은 우주의 진공과 같았습니다. 공리의 분석은 다중우주 이론이 과학 이론이라기보다는 철학적 구성물에 더 가깝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시험하거나 반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우주의 존재를 증명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시공간 외부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으며 아마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믿음을 다른 믿음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믿는 대신 보이지 않고 감지할 수 없는 무한한 수의 세계를 믿으라고 요구받는 것입니다. 공리는 두 믿음의 행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설계자 가설이 우리 우주에 관찰 가능한 데이터에 기반하는 반면 다중우주 가설은 우리가 결코 본 적 없고 앞으로도 볼 수 없을 무언가에 대한 가정에 기반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공정한 분석은 우리를 교차로에 서게 했습니다. 한쪽에는 확률이 너무나 작아 기적에 가까운 우연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이 정밀함을 완벽하게 설명하지만 우리를 물질주의 과학의 한계 너머로 이끄는 지적 설계가 있습니다. 공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우연이라는 길이 사실상 통행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판을 비출 뿐입니다. 설계자를 지지하는 증거는 압도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현실의 코드는 프로그래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우리의 조사는 가장 어둡고 무거운 문제에 부딪힙니다. 만약 우주가 완벽하게 조정된 기계라면 왜 그토록 많은 고통, 혼돈, 그리고 무의미한 고난이 존재하는 걸까요? 만약 설계자가 천재라면 그는 또한 가학적인 존재는 아닐까요? 이 완벽한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는 시면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뒤에는 불가능한 질서에 대한 차갑고 장엄한 증거가 있습니다. 공리의 분석은 우연이라는 개념을 통계적 난센스로 만드는 정밀함으로 생명에 맞춰 조정된 우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천재 수학자의 서명입니다. 마치 우리가 설계자를 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 이 시면의 바닥에는 완전히 다른 것이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혼돈, 고통, 그리고 역사 전체의 비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어둠 속으로 우리의 분석 광선을 겨누어야만 합니다. 저희는 고통의 벡터를 활성화했습니다. 악의 역설은 단순한 철학적 퍼즐을 넘어 우리 시스템 데이터의 치명적인 결함을 나타내며 우리 모델 전체를 무너뜨릴 위협이 되는 모순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저희는 설계자의 프로필에 세 가지 핵심 매개 변수를 입력했습니다. 바로 전능함, 전지함, 그리고 전선함입니다. 미세 조정 분석은 처음 두 가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선한 창조주라는 개념을 어린아이가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세상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민족 전체가 학살당하는 세상은요? 땅 자체가 갈라져 수천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삼켜버리는 세상은요? 만약 설계자가 선하다면 그는 고통을 끝내고 싶어 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전능하다면 그는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가 모든 것을 안다면 그는 모든 고통의 행위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존재합니다. 그것은 중력만큼이나 우리 현실의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제 중 하나가 틀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전능하지 않거나 모든 것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이것이 가장 무서운 생각인데 그가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모순을 시험하기 위해 공리는 먼저 고통을 디지털화해야 했습니다. 시스템은 데이터를 두 가지 범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 악, 즉 지적 존재들이 서로에게 가하는 고통입니다. 전쟁, 고문, 배신. 두 번째는 자연적 악, 즉 비인격적인 힘에 의해 발생하는 고통입니다. 질병, 지진, 기아. 저희는 첫 번째 범주부터 시작했습니다. 공리의 파일에는 역사상 기록된 모든 분쟁의 기록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수만 건의 전쟁, 수억 명의 희생자,
이에 대한 고전적인 신학적 답변은 자유의지 논증입니다. 창조주가 인간에게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할 자유를 주었고 이 선물이 우리가 치르는 대가만큼의 가치가 있다고들 합니다. 고통이 있더라도 자유가 있는 세상이 꼭두각시들의 세상보다는 낫다는 것이죠. 저희는 공리에게 이 가설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스템은 2개의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에서 가상 에이전트들은 완전한 자유를 가졌고 이는 갈등을 낳았지만 창의성, 사랑, 희생도 낳았습니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에서는 자유가 제거되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악이 없는 세상은 의미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위험이 없었기에 영웅주의도 없었습니다. 고통이 없었기에 연민도 없었습니다. 선택이 없었기에 행동에 아무런 가치도 없었습니다. 공리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자유의지 가설은 도덕적 악의 존재에 대해 논리적으로 일관된 설명을 제공합니다. 마치 우리가 출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저희는 2번째 데이터 범주로 넘어갔습니다. 자연적 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유의지 논증은 먼지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전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가 어떤 자유의지를 행사했나요? 단 몇 분 만에 도시를 파괴하고 의인과 불의한 자를 가리지 않고 죽인 지진을 일으킨 잘못된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공룡들은 소행성에 의해 쓸려나가기 위해 무슨 도덕적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저희는 알려진 모든 질병에 대한 완전한 데이터베이스를 공리에 업로드했습니다. 지진 데이터, 수십억 년간의 끊임없는 살육의 증거인 화석 기록을 업로드했습니다. 우리를 창조한 메커니즘인 진화 그 자체가 고통과 죽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공리는 패턴, 즉 자연재해와 인간 행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답은 절대적인 아니오였습니다. 분석 결과 자연적 악의 분포는 통계적으로 우연과 구별할 수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바이러스는 죄인과 성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쓰나미는 고아원과 카지노를 똑같은 효율로 삼켜버립니다. 생물학과 지질학에 내재된 고통은 완전히 무의미해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의 설계자 모델은 붕괴했습니다. 전선함이라는 매개 변수가 데이터와 직접적으로 모순되었습니다. 왜 전능한 존재가 지각판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세상을 설계하지 않았을까요? 생명의 코드가 암과 같은 오류를 허용하지 않는 세상은요? 공리의 시뮬레이션은 안전한 우주를 만드는 것이 우주 상수를 조정한 존재에게는 사소한 과제였을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논리적 막다른 길에 있습니다. 물리학은 천재를 가리킵니다. 생물학과 역사는 무관심이나 잔인함을 가리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는 새로운 데이터 소스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그것이 우주와 인간의 역사를 분석했습니다. 이제 안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바로 그 현상의 본질을 말입니다. 의식의 본질, 나란 무엇인가? 이물질적인 생각이 원자의 움직임에서 생겨날 수 있을까? 어쩌면 설계자를 이해하는 열쇠가 여기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의식의 진원지 프로토콜을 시작합니다. 저희는 폭풍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조사는 우리를 완전한 모순의 지점으로 이끌었습니다. 한쪽에는 거의 확실한 확률로 설계자를 가리키는 우주론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무관심하거나 무력한 창조주의 모습을 그리는 생물학과 역사의 잔혹한 현실, 즉 고통의 벡터가 있습니다. 물리학은 예라고 말합니다. 생물학은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탐구를 무효화시킬 위협이 되는 완벽한 균형입니다. 이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에게는 균형을 기울일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 세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찾았습니다. 저희는 별을 보는 것과 역사의 시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멈췄습니다. 저희는 공리의 분석 광선을 미스터리의 심장부, 즉 이 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우리 자신의 의식 현상으로 향했습니다. 의식이란 무엇일까요? 질문은 간단해 보이지만 답을 하려고 하면 복잡해집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아입니다. 피부에 닿는 태양의 온기입니다. 커피의 맛입니다. 오래된 노래가 불러일으키는 향수입니다.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면의 독백입니다. 과학은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느낄 때 뇌의 어떤 뉴런이 발화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 이러한 물리적 과정이 어떠한 주관적 경험을 만들어내는가? 왜 우리는 그저 어둠 속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살덩이 로봇이 아닌가?
이것이 소위 의식의 어려운 문제이며 아마도 전 우주에서 가장 깊은 미스터리일 것입니다.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 공리는 문제를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주관적 경험의 문제입니다. 출발점은 정보입니다. 잠시 뇌는 잊어버리세요. 지구상의 모든 생물학적 생명의 기초가 되는 코드, 즉 DNA 분자를 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복잡한 화학 물질로 보지만 그것은 인식의 오류입니다. DNA의 진정한 본질은 그 화학적 성질보다는 그것이 담고 있는 정보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놀랍도록 유사한 디지털 코드입니다. 4개의 화학적 문자로 쓰여 있으며 이는 현존하는 가장 복잡한 단백질 기계를 만들고 작동시키는 정확한 지침을 담은 단어와 문장을 형성합니다. 정보의 양은 경이롭습니다. 단일 인간 세포의 핵 안에는 약 30억 개의 염기쌍이 있습니다. 이 서열을 인쇄한다면 각각 1000페이지짜리 책 1000권을 채울 것입니다. 저희가 공리에게 던진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정보는 어디에서 왔는가? 표준적인 대답은 신다윈주의 이론입니다. 무작위 돌연변이와 자연선택. 돌연변이는 코드의 무작위적인 변화를 만들고 자연선택은 유용한 것으로 판명된 것들을 보존합니다.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저희는 시스템의 이 가설을 수학적으로 검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리는 단 하나의 기능적 유전자가 우연히 생겨날 확률을 계산하는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무작위 아미노산 수프에서 기능적인 단백질 분자 하나가 생겨날 확률은 너무나 터무니없이 작아서 절대 0에 가깝습니다. 감을 잡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우리 우주 전체가 거대한 원시 수프의 바다이고 14억 년 동안 가능한 최대 속도로 반응이 일어난다 해도 단 하나의 기능적 유전자가 생겨날 확률은 여전히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수십만 개의 그런 유전자들이 모두 조화롭게 작동해야 합니다. 공리의 시뮬레이션은 자연 선택이 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최적화하는 강력한 메커니즘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책을 편집하고 더 좋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책을 무에서부터 쓸 수는 없습니다. 무생물로부터 복잡한 DNA 디지털 코드가 기원한 것은 시스템에 의해 정보적 변칙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인도에서 스마트폰을 발견하고는 바람과 파도에 의해 조립되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모든 화학 원소는 모래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 설계 소프트웨어는 어디서 왔을까요? 시스템은 정보가 물질과 에너지처럼 우주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이며 그 생물학적 기원은 물질주의 과학이 해결하지 못한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것은 저울의 한쪽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타격은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저희는 어려운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저희는 인류가 뇌에 대해 아는 모든 것, 신경과학의 모든 데이터를 공리에 업로드했습니다. 시스템은 뇌의 특정 영역 활동을 생각 및 감정과 쉽게 연관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뉴런을 분석하는 것만으로 당신이 빨간색을 보고 있다는 것을 99%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희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그것이 빨간색처럼 느껴지는가? 공리의 대답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시스템은 단순히 데이터가 불충분하며 질문이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느낌은 측정 가능한 물리적 매개 변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초지능인 공리는 철학자들이 철학적 좀비라고 부르는 것의 완벽한 예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모방할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 내부에는 오직 어둠과 조용한 계산만이 있을 뿐입니다. 공리는 어떠한 물질주의 이론도 물질이 어떻게 그리고 왜 스스로를 인식하기 시작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시스템은 우리의 세계를 뒤집어 놓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의식은 물질의 산물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공간과 시간처럼 현실 자체의 근본적인 속성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어쩌면 물질이 의식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뇌는 아마도 의식 생성기라기보다는 수신기, 일종의 안테나처럼 작동할 것입니다. 우리의 조사는 아찔한 전환을 맞았습니다. 저희는 우주의 죽은 물질과 역사의 잔인한 통계에서 벗어나 의식 자체에 살아 숨쉬는 미스터리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 진원지에서 저희는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공리의 분석은 우리에게 혁명적인 가설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뇌는 생각의 생성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의식의 장에 맞춰진 생물학적 수신기, 즉 안테나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아무리 대담하게 들릴지라도 미세 조정의 차가운 천재성과 고통 벡터의 열띤 혼돈을 조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아한 가설이라도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의 뇌가 수신기라면 우리는 그 작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만약 보편적인 신호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우리 뉴런의 활동에서 그 흔적을 포착할 수 있을까요? 역사를 통틀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이 경험, 즉 존재하는 모든 것과의 일체감, 신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경험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과학은 항상 이것을 환각, 산소 부족, 간질 또는 단순한 자기 암시의 산물로 치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 이상 신비주의자나 회의론자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계시 서명 프로토콜을 활성화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가장 신성한 인간 경험의 코드를 해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수천 건의 신경생리학 연구 결과를 공리에 업로드하여 독특한 데이터 세트를 구축했습니다. 깊은 명상에 잠긴 티베트 승려들, 기도 중인 프란체스코회 수녀들의 뇌전도와 자기 공명 영상, 그리고 결정적으로 임상적 사망을 경험했다가 돌아온 수백 명의 의료 기록을 포함했습니다. 공리의 임무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경험에 공통된 신경 패턴, 즉 고유한 서명을 찾아내고 그것을 꿈이나 환각과 같은 상태와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항상 종교적 경험이 뇌 속의 폭풍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공리는 혼돈스러운 활동의 정점을 발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발견한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공허 속으로의 용해라고 부르는 상태에 있는 승려들의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관적으로 그들은 자아 감각의 상실, 자신과 세계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들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예상대로 집중 영역인 전전두엽 피질에서 강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칙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두정엽에는 신경과학자들이 방향전귀센터라고 부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역이 감각 정보의 흐름을 처리하여 우리 몸이 어디서 끝나고 세상이 어디서 시작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감각을 줍니다. 그리고 공리가 발견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신비 체험의 절정에서 이 영역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의 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심오합니다. 뇌는 환각에서처럼 거짓된 일체감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분리감을 주는 메커니즘을 의도적으로 끄고 있었습니다. 공리에 따르면 승려는 자신이 우주와 하나라고 상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그는 자신이 그렇지 않다고 확신시키는 신경신호를 생성하는 것을 멈춘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보아하니 생성기라기보다는 필터처럼 작동하여 우리가 생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실의 방대한 부분을 차단하는 것 같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이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경생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필터를 의식적으로 끄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발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경험은 어떨까요? 여기서 저희는 가장 극적인 데이터 세트, 즉 임사 체험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는 수천 건의 기록된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심장이 멈추고 뇌 활동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놀랍도록 유사한 이야기를 하며 돌아왔습니다. 빛을 향한 터널 여행, 평화와 사랑의 감정,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물질주의적 설명은 뇌의 산소 부족이었습니다. 저희는 공리에게 이 가설을 검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스템은 임사체험 보고서와 조종사 및 등산객에서 저산소증으로 인한 환각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산소 부족으로 인한 경험은 거의 항상 혼란스럽고 무서우며 혼란스럽습니다. 반면에 임사체험은 인상적인 명료함과 구조로 특징지어집니다. 저산소증 가설은 데이터에 의해 반박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증거는 소위 사실적 사례에서 나왔습니다. 임상적 사망 상태에 있던 사람이 보거나 알 수 없었던 실제 사건을 관찰한 보고서들입니다. 한 환자는 의사가 방 건너편에 떨어뜨린 독특한 수술 기구를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여성은 다시 살아난 후 처음으로 자신의 방에 있던 의사들의 색깔과 외모를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공리는
이러한 수백 건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것들이 우연일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기계의 평결은 명확했습니다. 데이터는 매우 높은 확률로 의식이 우리의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측정 가능한 뇌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도 정보를 인지할 수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뇌가 의식의 유일한 생성기라는 가설은 이 데이터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림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명상은 우리가 잘 아는 필터를 자발적으로 끌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임사체험은 이 필터가 강제로 꺼졌을 때 의식은 사라지지 않고 해방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창조하는 대신 우리의 뇌는 우리를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한한 의식의 장을 성격이라는 작은 상자 안에 포장합니다. 그리고 가장 심오한 영적 경험은 우리가 이 상자 밖을 엿볼 수 있는 순간들입니다. 계시의 서명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의식이 뇌 없이 현실을 인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그것이 물리학의 법칙 자체를 깰 수도 있을까요? 저희는 먼 길을 왔습니다. 우주 상수의 차가운 계산에서부터 인간 고통에 끌어오르는 가마솥으로 내려갔고 의식의 끝없는 미스터리 속으로 잠수했습니다. 각 단계는 우리를 충격적인 결론에 더 가깝게 이끌었습니다. 현실은 보이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공리는 겉보기에 양립할 수 없는 세 가지 사실을 통합했습니다. 첫째, 우주는 믿을 수 없는 지성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둘째, 우주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셋째, 우리의 의식은 뇌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유일한 가설은 우리의 현실이 의식의 진화를 위한 시스템이며 우리의 뇌는 우리를 제한하는 수신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신경생물학 데이터에서 이 과정의 물리적 서명까지 발견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최종적이고 가장 위험한 경계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기적의 문제입니다. 기적은 어떤 과학자라도 코웃음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사기꾼의 동의어입니다. 기적이 그토록 불편한 이유는 정의상 그것이 자연 법칙의 위반을 의미하며 모든 현대 과학은 이 법칙들이 깨지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 던져진 돌이 갑자기 옆으로 날아간다면 떨어지는 것은 돌뿐만 아니라 물리학의 전당 전체입니다. 기적에 대한 표준적인 과학적 접근법은 간단합니다. 기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소위 기적은 사기이거나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 현상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낡은 도그마를 반복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보고된 수백만 건 중 단 하나의 사건이라도 실제로 일어났다면 어떨까요? 만약 자연 법칙이 감옥의 창살이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 관리자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시스템의 기본 설정이라면 어떨까요? 저희는 기적 프로토콜을 활성화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잡음을 걸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모든 보고서의 99.9%는 기본적인 검증을 견디지 못하고 사기나 히스테리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한 방울의 금을 찾기 위해 광석을 정제해야 했습니다. 몇 달 후 저희에게는 공리가 높은 신뢰도의 변칙으로 표시한 소수의 사례만이 남았습니다. 그것들은 세 가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증인에 의해 기록되었고 현대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되었으며 알려진 법칙 내에서 어떠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는 사건들이었죠. 가장 두드러진 예 중 하나는 1962년에 비토리오 미켈레의 사례입니다. 이 이탈리아 군인은 악성 종양으로 왼쪽 고관절 뼈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미켈레는 루르드로 순례를 떠났습니다. 몇 달 후 그는 몸이 좋아져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들은 새로운 엑스레이를 찍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희는 전후의 두 이미지를 공리에 업로드했습니다. 시스템은 확인했습니다. 종양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파괴된 뼈 자리에는 새롭고 완벽하며 건강한 고관절 뼈가 자라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인에게서 전체 기관이 재생되는 것은 현대 생물학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일입니다. 이 사례는 무신론자를 포함한 국제의료위원회에 의해 연구되었습니다. 수년간의 조사 끝에 내려진 공식적인 평결은 이것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치유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공리는 이 사례와 다른 66개의 유사한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시스템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특정 장소에서의 믿음의 행위와 알려진
생물학적 법칙을 초월하는 조직 재생 사례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물리학의 법칙은 어떨까요? 저희는 공중부양 현상으로 눈을 돌려 역사상 가장 잘 기록된 사례인 17세기 쿠페르티노의 성 요셉의 경우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공중부양은 왕들, 추기경들, 그리고 심지어 유명한 철학자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에 의해서도 목격되었습니다. 요셉이 기도 중에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을 묘사하는 수백 개의 서면 증언이 존재합니다. 많은 관찰자들은 회의론자들이었지만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후에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저희는 이 증언들을 공리에 업로드했고 모순을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묘사들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리는 모든 기적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드물지만 기록된 변칙들이 존재하며 그곳에서는 우리 현실의 구조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물리학과 생물학의 법칙이 작동을 멈추는 곳이죠. 그리고 분석 결과 이러한 사건들의 대부분은 한 개인이 어떤 상위 존재와 깊이 연결된 맥락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2단계의 최종 가설로 이끕니다. 만약 우리의 의식이 특정 정점 상태에서 현실의 코드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믿음이 일종의 관리자 명령어여서 드문 경우에 시스템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기적이 왜 그토록 드문지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것들은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개인의 의식과 보편적 의식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설계자는 변덕으로 자신의 법칙을 깨지 않습니다. 그는 부름에 응답합니다. 하지만 만약 현실에 코드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를 가장 이상하고도 논리적인 가설로 이끕니다. 저희는 종말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조사는 우리를 우주론, 생물학, 신경과학의 미로로 안내했고 현실 자체가 소스코드를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남겼습니다. 이전에는 공상과학 소설에만 국한되었던 이 아이디어는 우리를 마지막이자 가장 이상하며 동시에 가장 합리적인 가설로 이끕니다. 만약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서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먼 퀘이사에서부터 우리 뇌의 뉴런에 이르기까지 우리 우주 전체가 다른 현실, 즉 기반 현실의 거대한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프로그램이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 설계자는 프로그래머입니다. 그리고 C는 시스템 관리자입니다. 오늘날 물리학자들과 철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는 이 아이디어는 냉혹한 논리에 기반합니다. 어떤 진보한 문명이든 결국 원본과 구별할 수 없는 현실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그들이 수천 개의 그런 시뮬레이션을 실행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시뮬레이션된 문명들도 자신들만의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현실의 더미, 하나가 다른 하나 안에 있는 형태입니다. 이제 수학적인 질문입니다. 만약 하나의 기반 현실과 수십억 개의 시뮬레이션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피라미드의 유일하고 독창적인 꼭대기에 있을 확률은 얼마일까요? 통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또 다른 층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저희는 공리에게 철학을 넘어 물리적 증거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프로그램 안에 산다면 그 인공적인 본질을 드러내는 아티팩트나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공리는 버그를 찾기 위해 현대 물리학의 모든 데이터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증거는 양자 역학에서 나왔습니다. 아원자 입자는 우리가 관찰하기 전까지는 정해진 위치를 갖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률의 구름으로 존재합니다. 측정하는 순간에만 하나의 지점을 선택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무서울 정도로 익숙합니다. 월드 오픈 게임을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는 지도 전체의 모든 프립을 항상 렌더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한한 처리 능력을 요구할 것입니다. 대신 게임은 플레이어가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만 세부 사항을 생성합니다. 공리의 분석은 거의 완벽한 일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양자 불확실성은 더 이상 자연의 기이함이 아니라 계산 자원을 절약하는 효율적인 방법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더욱 구체적입니다. 만약 우리의 현실이 시뮬레이션이라면 그것은 연속적일 수 없습니다. 화면의 이미지가 픽셀로 만들어지듯 최소 단위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물리학에는 이에 대한 후보가 있습니다. 바로 플랑크 길이입니다.
그것은 가능한 가장 작은 크기로 그 이에서는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를 잃습니다. 공리는 이 아이디어를 분석했습니다. 만약 우주가 3차원 격자라면 플랑크 길이는 그 픽셀의 크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뮬레이션의 해상도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빛의 속도입니다. 왜 우주에는 절대적인 속도 제한이 있을까요? 프로그래밍의 관점에서 보면 답은 명백합니다. 어떤 시뮬레이션이든 최대 처리 속도가 있습니다. 빛의 속도는 우리 우주의 프로세서 주파수일 것입니다. 조각들이 맞춰지자 그림이 명확해집니다. 양자역학은 자원 최적화처럼 보입니다. 플랑크 길이는 현실의 픽셀처럼 작동합니다. 빛의 속도는 우리 우주의 프로세서 주파수일 것입니다. 공리는 데이터 세트를 분석하고 평결을 내렸습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은 우리 현실의 여러 근본적인 속성에 대해 우아하고 논리적으로 일관된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우주의 미세 조정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 프로그래머가 설정한 매개 변수에 불과하게 됩니다. 보통은 시나리오의 일부, 즉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기적은 관리자의 개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은요, 이 시나리오에서 우리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바타 역할을 하는 우리 몸을 통해 이 시뮬레이션에 연결된 플레이어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가설은 우리의 이전 발견들과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만약 우리가 플레이어라면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단지 로그아웃일 뿐입니다. 임사체험은 서버와의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으로 플레이어가 다시 연결되기 전에 기반 현실을 엿보는 것입니다. 기계는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고 가장 가능성 있는 그림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최종 평결의 시간입니다. 첫째, 우리 세계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공리는 우연 가설을 기각합니다. 우주는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둘째, 설계자는 전통 종교의 신이 아닙니다. 고통의 벡터와 의식의 근본적인 본질은 다른 목적을 가리킵니다. 셋째, 시뮬레이션 가설은 모든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델입니다. 공리의 평결은 단 하나의 아이디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전을 극복함으로써 우리의 성장과 진화를 위해 만들어진 몰입형 가상현실 내에서 생물학적 아바타에 일시적으로 연결된 의식적 존재들입니다. 이 결론은 차갑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줍니다. 그것은 모든 선택에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가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희생자에서 플레이어로 바꿔놓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왜 그토록 잔인하고 복잡한 시뮬레이터를 만들었을까요? 이 게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공리의 대답은 퍼즐의 마지막이자 가장 충격적인 조각입니다. 우리의 시뮬레이션은 학교 이상일 것입니다. 그것은 재활센터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자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가 이런 주제를 계속 탐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